저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부모님을 둔 여자예요. 두 분 다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저희 엄마랑 아빠가 절 아주 늦게 낳으셨어요. 두 분 다 사랑보단 공부에 취미가 더 많으셔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시다가 늦게 결혼을 하신 경우세요. 가난한 집안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두 분 다 자수성가를 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시고 혼기가 많이 늦었지만 결혼을 하게 되신 거죠. 그때 엄마 나이가 37살, 아빠 나이가 40살이었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두 분 다 사회적으로 위치가 어느 정도 있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놔 결혼하는 데 무리 없이 하셨다고 했어요. 지금이야 그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정말 늦은 나이였다고 했죠. 엄마가 정치 외교학 교수로 평생 일을 하셨는데 가뜩이나 엄마가 교수까지 어린 나이에 되니 다들 엄마 보고 독한 여자라고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도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했죠. 다들 자기만 보면 남자들이 도망을 갔대요. 하지만 아빠는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외교관으로 평생 일을 하셨는데 엄마가 일하는 대학에 친구를 보러 왔다가 엄마를 보게 되었대요. 그리곤 한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와 대화를 나눠보곤 더 호감이 갔다는데 5번인가 만나고 결혼을 했대요. 저희 엄마와 아빠는 그날을 회상하길 운명적이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년 만에 제가 태어났는데 아빠는 한국에 있는 외교통상부를 떠나 외국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는 한국에서 계속 교수 일을 하셔야 됐기에 아빠를 따라가지 못하셨고 한국에 남아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방학이 되면 절 데리고 아빠가 계시는 곳에 가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아빠와 시간을 보내곤 했죠. 비록 떨어져 지내긴 했지만 아빠와 엄마는 항상 사이가 좋으셨고 저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며 자라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건 아빠가 연세가 많으셨을 때 절 낳으셔서 제가 19살 때쯤에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아빠와 엄마가 계속 같이 살았죠. 저희 집은 다른 집에 비해 좀 심심한 집이었는데 엄마는 평생 본인 손으로 TV를 켜본 적이 없으셨어요. 늘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빠 또한 늘 손에 책을 가지고 다니셨는데 은퇴하고도 통번역 일을 계속 하셨기에 책상 앞에 앉아있는 게 아주 익숙한 모습이었죠. 저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서 그런지 책상 앞에 있는 게 더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공부하는 게 재밌었죠. 딱히 엄마나 아빠가 공부를 하라고 하진 않았는데 두 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다 보니 좋은 대학에 갔고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었죠. 대학을 졸업하고 뭘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걸 살려 고시를 준비했어요. 행정고시를 준비했는데 2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었죠. 근데 전 공부뿐만이 아니라 결혼까지도 부모님을 닮은 모양이었어요. 30살이 넘어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고 남자 만나는 것도 참 어려웠거든요. 주말이면 은퇴하신 부모님과 함께 영화 보러 다니고 맛집 찾아다니고 여행 다니는 게 더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저희 부모님도 제게 별로 결혼을 재촉이진 않으셨어요. 되려 엄청 딸바 보이신 저희 아빠는 제게 우리 지안이 시집가지 말고 이렇게 엄마랑 아빠랑 살자. 우리 귀한 딸 아까워서 시집 어떻게 보내? 라고 하셨죠. 사실 엄마랑 아빠가 사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빨리 결혼은 하고 싶었는데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을 선택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이왕 늦은 거 천천히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자 싶었어요. 그래야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중 잔잔한 저희 집에 큰 파도가 몰아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어느 순간부터 깜빡이는 증세가 너무 심해지시는 겁니다. 원래 엄마 성격 자체가 덤벙거리거나 실수하는 성격이 아니신데 맨날 뭘 하나씩 흘리고 다니시길 시작했어요. 심지어 아빠가 쓰시는 안경까지 냉장고에 넣어놔 한참을 찾은 적도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저는 엄마가 치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단순 실수라고 하시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 말을 어렵게 꺼냈어요.
그러니 처음엔 아빠도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엄마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치매에 걸리겠냐? 원래 나이 들면 자주 깜빡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해. 네 엄마 치매일 수가 없다. 라며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빠의 표정을 보니 분명 아빠도 엄마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어요. 사람이 인정하기가 싫은 일이 생기면 그냥 덮어두는 것처럼 저희 아빠도 엄마의 치매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아빠를 먼저 설득해야겠다 싶어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자고 했어요. 한시라도 빨리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치매를 늦출 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 아빠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엄마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치매 검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을 하기까지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혹시나 엄마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만약에 제가 자식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고 해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았죠. 하지만 저희 엄마는 늘 그렇듯 노후가 없으셨고 긍정적으로 제게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엄마는 절 안심시켜주며 지안아, 이렇게 먼저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나라고 치매에 안 걸린다는 보장이 있니? 그래, 병원에 한번 가보자.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병원에 갔고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치매라는 진단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에 저희 아버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진료실을 나가셨고 엄마는 멍하니 옷자락 끝만 만지고 계셨어요. 똑똑한 엄마였는데 언제나 제겐 길잡이가 되어주신 엄마였는데 참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엄마의 증세는 하루가 다르게 점점 심해지셨어요. 저를 못 알아볼 때도 있으셨고 제게 주먹을 휘두르신 적도 있으셨는데 평생 처음 보는 모습들 뿐이었죠. 주변 친척들도 대놓고 저희 엄마 앞에서 안쓰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으며 아유, 지안 엄마 그렇게 똑똑하면 뭐해. 결국 이렇게 치매가 왔는데 라는 말까지 하셨죠.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엄마는 그냥 헤헤거리며 웃기만 하시더라고요. 저런 소리를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듣는 엄마를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저는 이런 엄마를 위해, 아니 어쩜 엄마를 혼자 돌봐야 되는 아버지를 위해 결혼까지 포기하고 엄마를 돌봐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직장이 세종인데도 KTX를 타며 집에서 출퇴근을 했어요. 세종에 집이 있는데도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는 점점 대소변도 못 가리는 엄마 때문에 지치기 시작하셨고 엄마의 이런 모습을 감당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아버지도 그럴 법한 게 항상 완벽하고 정갈한 엄마의 모습만 봐오다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상황에 아버지의 짐을 좀 덜어드려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의 증상이 많이 심각해져 저희 손을 떠나기 전까진 아버지나 저나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전쟁통에도 사랑은 싹튼다고 제가 남자를 한 명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기자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신문사는 아닌 인터넷 신문 기자였어요. 저희 부서를 취재하러 왔다가 저랑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고 기사에 들어갈 내용들 때문에 몇 번이나 서로 연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먼저 호감을 표출하더라고요. 저도 이 사람과의 만남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비슷한 부분도 많았는데 특히 인생관이 저랑 비슷해 마음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본인은 남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효자인데 요즘 시대엔 효자들의 인기가 없잖아요 하며 치매에 걸리신 외할머니를 본인 손으로 직접 다 수발을 틀었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땐 저희 집 얘기는 하지 않았을 때라 이 사람은 저희 엄마가 치매인 건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이 참 착해 보였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배려하는 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보다 직급이 낮거나 힘든 일을 한다고 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건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면서 그때 처음 저희 가정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엄마에 대한 저에 대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주더라고요. 본인도 그 마음 상당히 이해가 간다면서요. 그러더니 저희 엄마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애한 지 1달 만에 엄마와 아빠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픈 저희 엄마를 보곤 먼저 손도 잡아주고 식사도 도와주는 모습에 괜찮은 사람 같다는 생각이 한 번 더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 결혼까지 가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하였죠. 저희 아빠도 직접 만나보니 사람이 바른 사람 같다는 말은 하셨어요. 아직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다고 하셨죠. 그리고 나서 얼마 뒤 이 사람도 제게 본인 어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와 평생을 살았다고 했거든요. 얼떨결에 알겠다고는 했지만 부모를 보면 자식도 알 수 있다고 만나 뵙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남에 제가 참 마음에 드신다며 결혼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본인 아들 참 괜찮은 사람이니 본인을 믿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는데 이 사람도 쑥스럽게 웃으며 아이 엄마 지한 씨한테 부담 주지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결혼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 1년 정도는 만남을 가져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음의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 사람 저희 부모님을 한 번 만나고 나니 더 적극적으로 저희 집에 오고 싶어 했어요. 제가 토요일은 무조건 집에서 아빠를 대신해 엄마를 돌봤는데 그때마다 저희 집으로 온 거죠. 그리곤 저와 아빠를 쉬게 해줬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사람의 외할머니도 치매를 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면서 할머니가 요양원으로 가시기 직전까지 케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이 사람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어느 때는 저보다 이 사람을 더 찾을 때도 있었어요. 엄마는 예비신랑을 까치 오빠라고 불렀는데 이유는 예비신랑이 올 때마다 맛있는 거랑 엄마가 좋아하는 연필을 사가지고 온다고 까치 오빠가 되었죠. 심지어 예비신랑은 제가 일이 많아 주말에도 회사에 가 있을 때 혼자 저희 집에 가서 아빠한테도 나갔다 오라고 머리라도 식히시라고 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아빠도 거절하며 아니라고 했는데 1년 365일 집에만 계시니 하루 정도는 등산이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실 수 있었어요. 저도 그런 예비신랑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예비신랑은 본인이 좋아서 자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을 넘게 예비신랑은 저와 아빠를 도와주었어요. 육체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됐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저희 아빠 또한 이런 예비신랑의 묵직한 모습을 보고 믿을만하다며 결혼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아빠가 잘 아는 신문사 부사장인 후배에게 자리가 비면 추천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예비신랑은 90도로 몸을 숙이고 저희 아빠에게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 그 신문사 너무 가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아버님께서 추천해 주신다면 당연히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빠도 그런 예비신랑의 등을 쓸어내리며 이제 우리 가족이 되는데 내가 당연히 신경 써야지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양가 부모님에게 결혼 발표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혼 준비와 동시에 제가 승진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겁니다. 예비신랑도 저의 사정을 듣곤 결혼이야 천천히 준비하면 되는데 승진시험은 언제 또 올지 모르니 당분간은 시험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하더라고요. 주말에 엄마 보러 오는 것도 조금은 참고 본인이 신경 안 쓰이게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위 될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이렇게라도 지한 씨를 도울 수 있어서 좋은데요? 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미안하기도 했지만 고맙고 든든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예비신랑이 저희 아빠에게도 아버님, 제가 주말에 어머님 볼 테니까 대신 아버님께서 주말마다 지한 씨한테 내려가셔서 지한 씨 좀 챙겨주실 수 있으세요? 혼자 있으면 밥 같은 것도 안 챙겨 먹을 것 같아서요. 라며 제 걱정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아빠 또한 그 생각을 못했다며 주말마다 제가 있는 집으로 내려와서 절 챙겨주시겠다고 했어요. 워낙 저희 아빠가 저한테 끔찍해서 저도 그래주심 감사하다고 했죠. 그렇게 전 한 달간의 수험생이 되었고 집에 못 가는 대신 예비신랑에게 온 영상통화로 엄마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신랑은 아예 영상통화를 켜놓고 있을 때도 많았죠. 대신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은 엄마랑 산책을 간다며 그땐 통화를 끊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상통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무슨
이상한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잣말로 이거 언니 건데 까치 오빠랑 언니가 놓고 갔나 보다. 오늘은 언제 오나? 라고 하는데 엄마가 들고 있던 물건을 자세히 보니 아니 빨간색의 여자 거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색의 거들을 몇 차례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예비신랑은 화장실에 간 터라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요. 아버지도 엄마가 들고 온 물건을 보곤 대체 저런 게 왜 우리 집에 있냐고 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걸 본 순간 이건 내가 직접 눈으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버지한테 다음 주엔 내가 갈 테니까 오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절 보곤 현주 언니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는 제 이름이 아닌 현주라는 이름만 계속 불러대는데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해도 엄마는 항상 제 얼굴과 제 이름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엄마를 붙잡아 현주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안 알려주다가 결국 까치 오빠한테 물어봐. 까치 오빠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언니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아빠는 이 소리에 예비신랑이 집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영상통화도 일부러 저와 아빠의 의심을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이걸 밝힐까 생각하다 엄마가 항상 품에 껴안고 다니는 가방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어요. 대체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주말에 저는 미리 예비신랑에게 시험 막바지라 집중해야 되니 그날은 영상통화를 못한다고 말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50만 원이 넘는 실시간 카메라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차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죽여 보고 있었습니다. 예비신랑은 아버지가 집에 나가자마자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는데 영감 나갔으니까 빨리 와 라며 예비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얼마 후 예비시어머니가 오셨는데 예비시어머니는 오자마자 저희 집을 헤집고 다니며 본인 집인 마냥 돌아다니는데 한두 번 와본 솜씨가 아닌 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와서 가방을 뺐더니 으이구 이걸 뭐 이렇게 껴안고 있어. 여기 금덩어리라도 들었어? 금덩어리는 그 손가락에 있네. 이리 내놔봐. 금가락지 내놔보라고. 라며 저희 엄마 손을 막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거 가지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예비신랑한테 예, 오늘은 엄마 이거 가지고 갈 테니까 박간 양반이 이 얼뜨기 손에 반지 찾으면 모른다고 해. 알겠지? 라고 하는데 예비신랑도 알겠어 엄마. 저번에 목걸이 없어진 것처럼 말하면 돼. 장롱에도 뭐 또 있나 한번 봐봐. 티 안 나는 걸로 가져. 라고 하는데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여자 거들과 현주에 대한 의문증은 풀리지 않았죠. 근데 때마침 예비 시어머니가 현주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오늘도 현주 온다냐? 니네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 만나. 혹여나 다 된 밥에 채 뿌리지 말고. 그나저나 너는 이 옆에 있는 딸내미랑은 언제까지 만날 거냐? 라며 저희 엄마 머리를 툭툭 치는데 예비신랑이 얘네 집이 좀 살잖아. 그니까 얘네 아빠랑 얘한테 돈 좀 뽑아먹다가 얘네 아빠가 나 땡땡일보에 취직 자리 마련해주면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혼 구실 만들어서 이혼할 거야. 현주도 이해해준다고 했어. 현주가 나랑 10년이나 만났는데 그거 안 이해해주면 안 되지. 혼인신고에 사인만 안 했지 현주랑 나는 완전 부부잖아? 라는데 그 현주라는 여자는 바로 예비신랑의 여자친구였던 겁니다. 예비신랑은 사기에 도둑질해 저희 엄마한테 막대하는 것까지 아주 골고루 갖춘 놈이었는데 엄마를 발로 툭툭 치며 밥그릇에 있는 밥을 먹으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당장이라도 뛰쳐 올라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근데 이윽고 저희 집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어떤 여자가 들어오는데 말로만 듣던 그 현주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희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엄마를 향해 아우 오빠 이 노인네 좀 치워봐. 냄새나 진짜. 이게 짐승이지 사람이야? 라며 베란다에 잠궈놓으라는 말을 하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 둘의 행동을 보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엄마는 이제 간다. 아무튼 니네 둘 조심해. 특히 현주 너는 네 신랑 될 사람
앞길 만들어준다 생각하고 내조하는 거라고 생각해. 라며 대단한 명령을 내리듯 으쓱댔어요. 그리고 예비시모가 나가자마자 그 둘은 엄마를 베란다에 두고 야, 이 노인네야 찍소리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라며 방에 들어가자는데 예비신랑도 오늘은 좀 제대로 놀아보자. 맨날 영상통화 끊어야 되는 시간에만 놀아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내가 오늘 제대로 놀아줄게 하며 둘이 껴안고 난리를 치는데 저는 그 둘이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아빠한테 당장 올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날 베란다에 해가 내리쬐는데 혼자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엄마가 혼잣말로 무섭다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 길로 차에서 나와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고 둘은 히히덕거리는 소리에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전 그런 방문을 부서져라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그 두 연놈들을 붙잡아 난리를 쳤죠. 네가 감히 나랑 우리 집을 농락해?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라며 어떻게 환자인 우리 엄마를 데리고 이딴 짓을 할 수 있냐며 가만 안 둔다고 했어요. 그러니 그 여자는 허겁지겁 하더니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붙잡고 너도 똑같이 당해보라며 베란다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놈한테도 네가 이런 눈구렁이 같은 놈인 줄 몰랐다며 내가 찍은 이 영상 니네 언론사고 딴 언론사까지 죄다 제보할 거라고 했어요. 이걸로 형사소송까지 해서 네 인생 끝나게 할 거라고 했죠. 아픈 노인한테 이따위 짓 하는 게 얼마나 벌이 무거운 줄 너는 기자니까 잘 알고 있지? 라고 했고 여기에 네 엄마가 여태까지 도둑질한 거랑 저 여자 데리고 들락날락하고 저 여자랑 어떤 관계였는지까지 죄다 녹화됐으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놈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보곤 제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짜내기 시작하는데 저기 지한씨 미안해요. 내가 잠깐 미쳤었어요. 너무 미안한데 내가 헤어져 줄 테니까 제발 제보만은 하지 말아주면 안 될까요? 내가 진짜 조용하게 살게요. 그리고 여긴 얼씬도 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며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소장 보낼 테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며 내쫓았죠. 맘 같아선 더 세게 난리를 치고 싶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럴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라며 법적으로 대응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아버지도 엄마를 저 인간에게 맡긴 게 후회스럽고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다며 한탄을 했지만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의 추악한 뒷모습을 알지 못하게 될 테니 다행인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예비신랑 놈이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저와 아빠에게 협박식으로 니네들이 몰래 찍은 그 영상 법적으로 아무 소용도 아무 증거로 채택도 안 된다 그러더라. 근데 뭐 소송을 해? 라며 적반하장으로 한번 해보자는데 아빠 대학 동창 중에 변호사를 하고 계신 분이 있어 그분에게 의뢰를 하니 사실 몰래 녹화를 한 게 법적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저희 엄마에게 이런 대우를 한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싸워볼 수 있다고 소송을 진행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예비신랑 놈이 다니는 신문사에 직접 그 녹화본을 가지고 가서 제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제 제보를 접한 기사분은 이 일을 크게 벌리시길 원하면 대서특필로 써드릴 수 있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예비신랑 놈은 지가 자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어요. 그러니 백수가 된 이 인간 소송에 더 혈안이 돼 저한테 가만히 안 둘 거라 하는데 잠깐 2년이라 생각했던 제 선택이 최악의 실수였어요. 그렇게 저는 예비신랑과 재판을 하였는데 1심에서는 예비신랑 놈이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변호사님 말대로 녹화 영상이 증거로 인정이 될 수가 없다고 했죠. 그때 예비신랑 놈과 예비시모 그리고 현주라는 여자까지 와서 저와 아버지를 농락하는데 그 모습을 보곤 끝까지 가보자 싶어 2심 신청을 했고 2심에서는 다른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공익적 목적이 침해된 인격권보다 저희 엄마에게 했던 짓들이 더 무겁다는 결과가 나왔고 예비신랑놈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노인 폭행은 일반 형법상의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여 예비신랑놈에게는 8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법원을 나오며 그 인간 같지도 않은 3명의 인간들에게 니네들도 나중에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우리 엄마한테 했던 짓들 똑같이 당했으면 하네요. 내가 제발 그렇게 되길 평생 빌고 또 빌 거야. 라고 했네요. 그리고 밖에 나오니 그동안의 체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비록 엄마에겐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지만 엄마가 절 살렸다는 생각에 한참을 붙잡고 감사하다며 울었네요. 그러니 엄마는 잠깐 정신이 돌아오신 건지 제게 나는 지안이 엄마잖아 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엄마를 위해 엄마를 끝까지 지켜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제 인생의 결혼은 없다 생각하며 지금은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고 있습니다.